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원책 위원께서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동의할 뜻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전원책위원을 조직강화특위위원직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직강화특위위원장인 저에게 바로 외부 인사를 선임하여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활동과 일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외부 인사 1인을 선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협의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어제 해촉하실 겁니까? 그 질문 받는 걸로 오늘의 사태가 사실 예고가 됐었죠. 존중하려 했지만 미안하다. 오늘 발언까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행? 네, 아까 의견을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 고집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이고, 고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봐야죠. 여쭤보고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뭐 미리 땡겨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같이 일하던 분을 이렇게 내친 적이 거의 없는데 결국은 이런 경험까지 하게 되니까 마음이 찹찹하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의 기강이 이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당 기구들의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서도 안 되고. 말을 가려하라. 사실상 선전포고처럼 어제 최후 통첩이 있었죠. 그리고 막판에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합 4시간 설득을 했다는데 김 변호사님 그게 잘 안 통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떤 네. 전원책 변호사의 그 전형적인 이상주의적 특징이 나타난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저희 제작진이 띄운 화면을 보면은요. 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전원책위원회 모습인데요. 자택 앞에 아마 일제히 기자들이 달려갔나 보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전원책 위원은 위원이었는데 위원장이나 뭐 여타 다른 위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네. 과연 그 전원책 변호사 어떻게 이제 이런 혁신이나 이런 것들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계속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삐걱삐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맨 마지막에 최후 통첩 이후에 뭐 새벽 4시까지 뭐 설득 작업이 이어졌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결국에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같고 아무래도 전원책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안 하겠다. 뭐 이런 약간 자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에 비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비교적 정치적인 것이죠. 그래서 당원들의 네. 어떤 반감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아마 뭐 전당대회 일정이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전원책위원에게 조금 자제를 설득했던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통보가 됐다고 해요. 네. 사실 그 전원책위원 같은 경우에 뭐 새벽 6시 반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그 이후에 지금 주무시고 계실 것 같아서 문자를 통보했다는 것인데 문자 통보가 글쎄 어떻게 읽히기에는 좀 전원책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그런 통보 방식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마 그동안에 우리 안에 갈등스러운 없다고 하지만 이를 악물고 이야기를 하셨나 서로의 앙금이 대체적으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 그래도 떠나보낼 때 문자 통보가 좀 그렇긴 한데 전원책위원이요. 지금 아마 본인이 당황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지 고발할 게 있다. 지금 폭로를 고민 중이라고 하다가요. 조금 전에 자택 앞에서는 이걸 자제해야 되나 아직까지 입장은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네, 당연히 지금 얘기를 잘못하게 됐을 경우는 문자로 해촉 통보를 받고 난 뒤에 당을 향해서 그동안 본인이 비판했던 내부 총질하는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겁니다.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그런다고 대권 꿈이 이루어지겠냐와 같은 굉장히 좀 고강도의 말들을 쏟아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는 해촉이 되고 난 뒤에 그냥 그대로 물러날 인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전원책 변호사가 꿈꿨던 거는 보수의 통합, 혁신을 통해서 2020년 총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대선까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들을 만들고 싶었을 건데 네. 그 모든 것들이 깨지게 되는 과정에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모종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본인이 폭로하고 이야기할 부분들이 원래 당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그동안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대언론 작업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네. 쉽고 초려를 했다는 전원책 위원 아니겠습니까? 이 시각 김병준 위원장은요, 제천에서 민생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이 당의 상황과 함께 묘한 비교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지금 보면은요, 전원책 위원이 이대로 주저앉을까? 왜냐하면 폭로도 예고한 데다가 이전까지 보면 상당한 독서를 퍼왔거든요. 그것도 김병준 위원장을 향해서 말이죠. 오늘 아침 이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보면요. 전원책 전 위원이죠, 이제는. 김병준 위원장을 향해서 눈앞에 권력이 왔다 갔다 하니 독약인 줄 모르고 남 뒤통수나 친다는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 자체만으로도 사실 웬만한 폭로와 버금갈 정도의 효과를 내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갔던 명분이 괴멸 직전에 보수를 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뜻이 안 맞아서 나오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김병준 비대위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을 말한다면 스스로 보수의 생명을 더 깎아먹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어떤 개인적인 기분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자신이 주창해왔던 보수 통합이나 보수 부활이라는 명분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좀 정리한 다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분명한 것은 이 전원책 위원을 모셔왔다가 다시 이렇게 해촉하는 과정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은 대단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에 전당대회를 끝까지 고수한 이유가요. 네. 친박계와 비박계가 모두 다 2월 전당대회를 강하게 원했기 때문인데 이 말은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 내부에 굳건한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친박계와 비박계가 원할 경우 그 뜻에 맞춰서 2월 전당대회를 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어떤 김병준 비대위의 한계가 이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이 비대위 안에서 사무총장이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박계의 정치인들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원책 위원회 사태가 2월로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에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구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남몰래 미소를 짓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막강한 권한으로 해석됐던 전례 없는 권한을 주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전원책 위원도 절박한 보수를 돕지 않을 수 없겠다. 5월 단도대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조강특위 위원으로 들어왔는데요. 도대체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당시의 발언부터 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접촉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례 없는 그런 권한과 또 그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예, 요사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우리 사회가 명예를 부정하는 것, 명예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실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 보수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절박한 입장에 놓여 있다. 이래서 저라도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그 정황위원을 맡았습니다. 지금 전원책 위원이 빠진 자리에 김용태 사무총장이 바로 들어가서요.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성애 평론가님. 왜냐면요. 새 인물을 벌써 다 모신 듯 동의를 구하고 있다. 곧 모신다고 하는데 혁신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했으면 어쩌면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왜 김병준 위원장은 전원책 위원을 해고를 했을까요? 전원책 위원은 대권 얘기를 하면서 맞봤던데요. 네.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입장에서는요,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초심을 좀 잃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 정치의 뜻이 없이 그 보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표를 설정을 했고 그 시간표대로 가려면 내년 2월 전대는 그 좋은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너무 일찍 해버릴 경우에 다음 총선 전에 새로 들어온 지도부가 본인이 해놓은 그 개혁을 갈아엎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려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것들의 충정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섭섭함이 있고요. 근데 두 분 다 충정이 있으신 거예요? 정치의 뜻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같은 경우는 그 언행의 시기 조절, 그 타이밍 조절을 실패한 거로서는 사실은
그 욕심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타임 스케줄을 놓고서 이야기하는 건 보면 또 그거는 그냥 특유의 돌출적인 언행에서 나온 것이고 그 충정은 그 보수 대통합과 보수의 재건이라는데 좀 더 그래도 무게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그랬을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주어진 여건 자체가요, 전원책 변호사가 너무 큰 꿈을 꾸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애당초에 들어올 때 전례 없는 권한을 준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조차도 전례 없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비대위 그리고 조강특위에서 해야 되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인적 쇄신과 인적 청산을 통해서 당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선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에 선출된 권력이 아닌 이상 당의 내부 구조들을 뒤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아오는 2월 달에 전당대회를 치르고 그 이듬해 열리게 되는 2020년 총선을 앞두게 되면 다시 한번 전당대회가 열리든 당의 주도권을 뒤잡기 위한 행사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원책 변호사는 조금 더 이상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뭐하러 이와 같은 전당대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전당대회를 뒤로 늦춘 다음에 총선까지 시간을 끌고 간다면 그때는 정말 강력하게 칼을 휘둘 수 있는 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아무도 한국당 내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에게 힘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선택 입장에서는 전원책 변호사가 밀려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구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게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이제야 터진 느낌인데 장혜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전원책 위원이 기자들에게 오늘만은 말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다 했잖아요. 네. 사실 이 말씀을 좀 일찍 하셨으면 어땠을까? 조강특위 위원으로 와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뭐 태극기 부대도 포용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서 조강특위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 되어버리고 네. 전원책 변호사의 입에 모든 언론들이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서 당내에서 많은 반발을 일찍 산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 쇄신에 묵묵히 박차를 가해서 그 부분이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 전원책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기에 앞서서 말을 너무 일찍 또 많이 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좀 자업자득인 측면이 없지 않았나 싶고요. 네. 결국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러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현실 정치에서 치열하게 싸워보지 않은 외부의 인사들이 당의 어떤 정권을 잡게 됐을 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번에도 또 한 번 사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조강특위 위원장에 겸하는 사람들을 데려올 때 현실 정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도 반면 교사로 삼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절제하겠다는 게 폭풍 전야처럼 좀 들리더라고요. 오히려 이 고요가 심상치 않은데 파도가 이렇게 출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해저에서는요. 조용하게 이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친박 의원들이 일제히 당권까지 포함해서요. 이 포성을 울리기 시작하던데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김진태 의원이 당권 도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왔던 그런 분들보다는 더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개혁을 주창했던 세력들이 이제 서로 지금 싸우다가 자멸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이제 반대 이득을 얻는 것은 그동안 숨죽여 왔던 결국 친박계 의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또 친박 의원으로 유명한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중요한 건 반문연대다. 그러니까 친박, 비박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서 싸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견제하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반문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벌써 설득 작업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들의 명분이 생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혁신이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데 이제 과연 이 당의 이제 자정작용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지 이거는 좀 차후에 약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주공산이라고 이제 돼야 되나요? 잿더미에서 친박 비박 이거 가를 때가 아니다라고 바로 박 전 대통령을 누님이라 불렀던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던데 이게 친박식 통합일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이게 말이 참 다르고 다른 건데요. 네. 보수 통합과 반문연대 비슷한 뜻일 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와닿는 느낌은 상당히 다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누구 연대, 누군가에게 반대하는 연대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통합이라는 대의 명분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할